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일의 남자 김우신 부장,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서 기분이 좀 좋으시죠? 잠시 후에 우리 고수비책을 통해서 오늘은 약속드린 것처럼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챕터 1에서는요, 단기 매매에 많은 관심들 많이 있으시죠? 단기 매매에서 주식을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 지금 시장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야 되는지, 최근에 매도 타이밍 못 잡아서 다소 좀 속상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총 2가지 챕터로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챕터 단기 매매에서 주식을 잘 파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수익금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 매매에서 주식을 잘 파는 방법인데요. 단기 매매에서의 이익 실현은요, 수익금이 바로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수익률 몇 프로 났어요? 아니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요.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그거죠.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퍼센트라고 남들에게 얘기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투자 금액 1억 원으로 동일할 때, 나 1억 투자해서 5% 먹었어요 하는 말하고요. 나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먹었어요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게 더 크게 느껴지시죠? 그걸 이제 누구한테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왜? 내가 나 혼자 단기 매매하는데 500을 먹든 1000을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5% 먹었을 때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던 그런 느낌에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약간 좀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요, 단순한 수치일 뿐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시장이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수익률 단순 수치, 그냥 상대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는 절대 금액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요, 한 5% 정도 수익률이 나서 50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팔게 되면 수익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4%로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줄어드는 400만 원의 이익으로 지금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방금 전, 불과 5분 전만 해도 내가 5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지금 4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이 400만 원에서 또 멈추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리 잔상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일 때 못 팔고요. 그리고 400만 원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또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있던 400만 원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게 4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챙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300만 원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또 400만 원, 방금 전에 기억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내려가게 되면 200만 원, 또 내려가면 100만 원. 나머지 나중에는 이제 본전이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있었던 그 500만 원이었을 때 챙길 거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버리게 되면 정말 허탈하죠.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정말 좀 허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얼만큼 생겼든 간에 그 수익의 크기를 바로 내 주머니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요, 수익금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는 수익금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즉, 계속 시장에서 주는 그러한 어떠한 그 모멘텀에 의한 그런 그 차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익들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스캘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캘퍼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샀다가 바로 팔고, 지금 샀다가 바로 팔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샀다 바로 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정 구간의 이익이 나타나게 되면, 즉 트레이딩 매매에 임하실 때 나는 이 정도 이익이 나게 되면 차익을 챙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사고 파는, 트레이더는 매매자 하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 그런 부분에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주 관전 포인트고요. 그 관전 포인트, 핵심 키 포인트에서 그 차익을 남기는 그 작은 차익들을 여러 개로 묶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소매로 박리다매를 하는 거죠. 예, 박리다매에서 소매를 많이 팔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트레이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스스로 단기 트레이더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주실 경우에는 저 수익금이 났을 때 챙겨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왜 그런 건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리 효과, 단기 매매는요, 바로 이 복리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의 복리와 5%의 달리를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크게 좀 잡아주시면요.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 번 거래해서 매번마다 5%씩 이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위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요. 이게 바로 5% 복리가 나왔을 때의 그래프고요. 밑에 녹색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5% 달리가 나왔을 때의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20회까지 오는 동안에 처음에 한 3, 4회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복리나 달리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6, 7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갭이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총 20회까지 갔을 때 165%의 복리와 100%의 달리가 돼서 총 65%의 갭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트레이딩이 우리가 20번만 할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와서 40번 정도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정도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보게 되면요. 요 20번이었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으로 지금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요 구간에 가서 보게 되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1회 거래부터 20회 거래까지는 약 65%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 뒤에 20회를 더해서 40회까지 거래가 갔을 경우에는 복리 수익률은 600%가 나오게 되고요. 달리 수익률은 200%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는 거의 3배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뒤에 더 많이 가게 되면 점점 더 복리와 달리의 효과들이 점점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아마 언론이나 아니면 TV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무슨 증권사에서 어떤 수익률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등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0%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짧은 기간인데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10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수익률 자체가 바로 이런 복리 효과를 노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복리의 효과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바로 그 수익률 게임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수익률 게임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투자 금액이 1000단위대로 좀 낮은 데에서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케이스, 최근에 5월 달에 있었던 이런 5% 정도의 상승했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몇 면을 갖고 나왔는데요. GS라든지 아니면 OCI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LG화학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러한 큰 종목들이거든요. 이러한 큰 종목들도 장중에 5%씩 얼마든지 지금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G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만 해도 지금 7개입니다. 7개 종목을 각각 한 번씩 5%에 성공을 시켰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7번 지금 성공이 한 건데요.
왜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매 단기 트레이딩에서의 초심자일 경우에는요,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 손절매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범위의 손절매 룰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단기 트레이딩 자체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 패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금액이 커져도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복리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는 뭐예요? 처음에 투자했던 돈에 이익금이 붙어지고 그 이익금이 붙어졌던 금액을 그대로 다시 갖다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투자입니다. 즉 어떤 이익금이 나왔을 때 돈을 빼고 원금만 다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금에다가 이익금만큼 더해가지고 그걸 다시 원금으로 갖다 놓고 그 원금에서 또 이익금이 나오면 또 원금이 커지게 되고 그걸 다시 한번 갖다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안정성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필수적인 이런 종목군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7개 종목들의 그런 과거 사례를 한번 정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S. 참 차트를 제가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GS의 차트를 좀 준비를 좀 하겠는데요. 자, GS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5월 1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3일 날 저가가 79,500원의 저가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고가가 나왔을 때가 이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쭉 내려가가지고 일정 구간의 가격대 저가인 이 79,500원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요.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79,500원부터 84,900원까지 1박 2일 동안에 나오는 타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가에서부터 이 고가까지의 폭이 참 재밌게도 5% 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단기 매매에서 대형주를 5% 올랐으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물건을 잡아 들어가지고 이 위에서 지금 5%를 팔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5%에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나서 내려오는 이런 눌림목 과정에서 잡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5%를 먹고서 나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5% 올라간 주식은 저점에서부터 5% 올라간 주식, 즉 여러분들이 잡으셨던 가격에서 5%가 갔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간에서 들어갔더라면 저점부터 계산을 하셔서 5%가 올랐더라면 일단은 한번 차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GS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GS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CI라는 종목인데요. 이 OCI 종목도 5월 13일 날 저점에서부터 5월 13일 날 그날 당일 저점까지 5%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부분의 저점하고요. 바로 이 부분의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쭉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지지선에서 저점이 딱 형성이 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는데 더 이상 쳐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딱 제동이 걸리는 이 자리가 바로 저점 대비해서 5% 올라간 자리라는 거죠. 저점 대비 5% 올라간 자리에 제동이 딱 걸리는 모습이 보이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종목은 시장의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두 점의 고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최저점 대비해서 5% 상승하고 나니까 중간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에서 5%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챙기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이 OCI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종목의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라는 사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월 4일 날입니다. 5월 4일 날 23만 6천 원에서부터요. 5월 11일 날 24만 9천 원까지 그런 흐름인데요. 요 구간이거든요.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5%의 수익률이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지금 5%가 나는 그런 종목인데요. 단기 저점에서부터 5%까지 계속 가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5%에 딱 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어떤 매물을 계속해서 맞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부터 5%가 올라온 구간에서 누군가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최저점에서부터 21만 7천원까지 21만 7천원까지 갔던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보시게 되면 최저점에서부터 약 5% 가까이 가니까 일단 저항 한번 맞죠. 한 4% 정도 저항을 맞았는데 결국은 5%대에서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주식도 저점에서부터 5%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떠한 저항이 지금 형성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그런 흐름에서 지금 나왔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역시 저점이었던 74,400원에서부터 5월 17일의 고점이었던 78,500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78,500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나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5% 정도 올라가게 되니까 어떠한 저항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두 종목만 더 보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5월 4일 날인데 5월 4일 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정확히 나타났는데요. 5월 4일 날 46만 7천원에서부터 5월 9일 날 49만 5천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점이었었고요. 이 자리가 고점이었던 그런 자리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부터 5% 정도 올라가니까 어김없이 물량이 나오면서 꽝 누군가 지금 때리는 모습이 나오고 주가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저점에서부터 5% 올라오게 되면 누군가 매물이 나온다. 즉 잘 파는 매도 물량 단기 매매에서 잘 파는 방법으로서는 단기에서 5% 저점 단기 저점에서 5% 정도 오르면 물량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으로서는 LG화학 우리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들이죠. LG화학 48만 원의 저점에서부터 51만 원의 고점까지 나가는 형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저점에서 한 4% 정도 오르니까 물량이 한번 튀어나오고 옆으로 쭉 기다가 5%대에서 물량이 또 한번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저점 대비해서 5% 정도 오르게 되면 물량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큰 종목들로 저점에서부터 5% 정도 오르면 물량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큰 종목은요, 한번 들어갈 때 어떤 그 시장의 헤비 트레이더들이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점을 잡아주는 것이 시장의 어떤 그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비 트레이더들이 저런 종목들을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저 헤비 트레이더들이 들어가는 그 자금 자체가요, 뭐 1억,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뭐 10억, 20억에서 많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10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종목의 저점에서 100억 정도를 매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 나게 되면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수익률이야 5%지만 수익금이 100억에 5%면 5억이죠, 5억. 10억에 5%면 5천만 원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5억 내지는 5천만 원. 아니면 1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한 수익금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챙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챙기고 싶다는 그 심리가 바로 모든 종목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저렇게 어떤 사이즈가 작은 종목은 여러분들 사이즈가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이즈가 작다라는 얘기는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작고요. 그 금액, 주가 자체도 뭐 좀 저가 수준, 뭐 10,000원대라든지 뭐 아니면 1,000원대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에는요, 사실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에서 크게 먹고 나올 만한 여지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 종목 자체의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메이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큰 종목에서 제가 아는 트레이더도 이런 큰 종목에서 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지금 자금이 아니라 그런 시장의 메이저 투자자들이 투입되는 자금 대비해서 5%면 얼마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역시 나도 그들의 흐름에 같이 몸을 맡겨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잘 파는, 자, 이익이 나서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 매매에서도 손절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손절매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손절매로 대응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에서 손절매로 대응을 할 때에는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에서는요. 어떤 종목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단기 매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건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단기 매매의 그런 취지에 지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매매에서 팔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시세만 보고 트레이딩, 사고 파는 것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저점, 아까 그 차트의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저점에서 5%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최저점을 이탈할 때, 이럴 때 이제 미리 최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점에서 뭐 한 1~2% 정도 반등했을 때 우리가 이제 최저점인 줄 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시장에서 최저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한 1~2% 정도 반등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5%까지 올라갈 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1~2% 정도의 반등하고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왜? 5%까지는 어떤 바닥을 잡아줬다라면 주가가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누군가가 나와서 지금 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요한 부분은 최저점을 이탈할 때, 즉 이 최저점,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 최저점에서 1~2% 정도 반등한 모습 보고 들어갔는데 그 이 저점을 잇따랄 때라고 하게 된다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는 얼마 정도의 손절매 폭이겠습니까? 불과 한 1~2% 정도의 손절매 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손절매 폭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가 이탈했으니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생각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누군가가 최저점을 잡아줬고요. 그 최저점에서 5%까지 들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고 최저점을 이탈했다는 얘기는요. 그 누군가가 바닥을 잡아준 그 누군가,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 누군가가 잡아줬던 그 바닥을 잡았던 그 친구가 뭐예요? 던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최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평균 단가는 최저점부터 반등이 약간 나왔던 수준까지거든요. 거기에서 그 밑을 최저점을 내려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종목에서 일단 발을 빼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던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의 저점을 잡았던 어떤 그 친구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다시 나타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저점에서부터 5% 이상 반등을 했어요. 이미 5%, 10,000원에서 1,500원까지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상승폭의 절반을 지지하지 못할 때, 즉 10,0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 반등했다 1,2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1,200원, 1,150원, 1,100원으로 내려왔을 때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최저점에서부터 5% 이상 반등한 걸 일단 확인을 했죠. 확인하고서 눌림목을 지금 노린다는 얘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눌림목을 누리는 과정에서 이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세가 약하다는 얘기죠. 2.5% 이상 내려오게 된다면 절반의 상승폭의 절반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손절매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실패한 사례를 제가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통해서 한번 실패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좀 시세가 약한 흐름이 좀 있었었죠. 오늘은 뭐 강하게 반등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세가 약하게 내려올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내려올 때 바로 이런 구간들이죠. 시세가 지금 약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어떠한 구간들에서 여기서 지금 바닥이 일단 잡혀졌다는 거죠. 저점에서 누군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2%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그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돼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보시면요. 시세가 쭉 내려오면서 일정 구간, 47만 원 정도 수준에서 누군가가 지금 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한 2% 정도 반등을 시켰습니다. 1~2% 정도 반등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저점이 이탈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들어왔던 그 누군가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이 종목의 저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서 그 밑으로 던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그런 실패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하이닉스 사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어저께 나왔던 이런 저점 구간이었었고 반등을 일시적으로 줬다가 이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뭉개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금 저점이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저점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반등세가 나올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매매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했다가 못 가고 지금 툭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들이 모두 다 빠져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 지금 저점을 잡아주면서 반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5%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저점을 이탈한다 했을 경우는 밀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런 저점들, 이런 저점들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음 종목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쭉 지나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런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저점, 그다음에 여기까지 반등 주고 더 이상 못 가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이 순간이 이제 내려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위에서 어떤 순간에서 쭉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 저점이 지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등을 줬는데 5%까지 반등을 주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누군가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이 순간부터 주가는 급격하게 지금 이탈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잡아주고 있다가 물량을 모아놓고 있다가 야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기의 어떤 펀더멘탈,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 현대중공업의 어떤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헤비 트레이더들이 투자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가지고서 움직였던 그러한 사례들이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점 대비 5%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은 항상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시장의 중심 종목, 아주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요, 투입되는 자금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투입되는 자금이 큰 사람들이 5%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차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챕터 1 단기 매매에서 매도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챕터 2에서는 중장기 투자에서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죠. 이번에는 중장기 투자에서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 제가 앞서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한 주가만 보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그러한 트레이딩,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챕터 2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는 진정한 어떤 투자의, 인베스트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요, 매도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 잘 파는 방법인데요, 이익 실현하는 방법. 중장기 투자에서는 고평가 여부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앞서서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중장기 투자에서는 차트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수익 모델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했는데요. 이 중장기 투자에서 고평가 여부를 따져보는 간단한 수익 모델은요, 상대가치 평가와 절대가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가치 평가라는 것은요, 벤치마크, 어떤 비교 대상 대비해서 비교 대상과 중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의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벤치마크 대상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타 정도를 벤치마크 지수로 지금 삼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의 평균 PBR이 1.5입니다. PBR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당 순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주당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총 발행 주식수를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그 주식 한 주당 그
가치가 바로 주당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 주당 10,000원의 주가를 갖고 있는 어떤 주식이 한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BR이 1이 되는 거고요. 한 주당 10,000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주식이 한 주당 가치가 5,000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BR이 2가 되는 겁니다. 왜? 가치 대비해서 2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반면에 한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어떤 주가가 있는 그런 그 주식이 PBR이 주당 순자산이 20,000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은 0.5에 즉 50% 디스카운트돼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평균은 1.5라는 얘기는요. 코스피 200의 평균의 종목들의 가치, 현재의 주가의 가치는요. 자기들이 가진 주당 순자산의 약 50% 정도 할증돼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1.5 그러면 벤치마크 대상이 바로 코스피 200 평균이 될 테니까 PBR이 1.5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내지는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의 PBR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BR을 잠깐 모르시겠으면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종목 PBR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뭐 대부분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직접 HTS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HTS에서 PBR은 뭐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PBR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의 평균 PBR이 1.5인데 1.5보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종목의 PBR이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5 대비해서 2배나 지금도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 PBR이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이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 모델을 봤을 때는 시장 평균보다 2배가 더 할증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대비,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비 고평가되어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으면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할 때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주가 차트는요. 제가 지금 주가 차트 안 보지 않습니까? 아까 주가 차트는 트레이딩 할 때는 제가 이러한 PBR이라든지 뭐 어떤 투자 지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단순하게 주가가 내려온 거를 보고 그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트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고평가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 시장 평균 PBR 1.5 대비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거 고평가네? 그럼 비싸다는 얘기네? 그러면 한 번은 챙겨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차트를 보거나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판단이 만약에 흐려지게 됩니다.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흐려지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절대가치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절대가치 평가는요, 이 상대가치인 어떤 시장의 절대 평균, 이런 거를 상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하셔도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종목의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이 과거의 PBR 추이를 보게 되니까, 이 종목은 0.5에서는 어김없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2.0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 라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통계치를 만약에 구해내셨다. 이것도 역시 HTS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로 형성되어 있는 PBR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PBR을 봤는데 얘가 연태까지 봤을 때는 2.0이 고점이었었는데 고평가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3.0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약 50% 정도 더 할증 거래돼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가치 평가는 그 종목의 과거의 어떤 그 종목의 과거에 그 나왔던 그 기록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는 시장 전체의 평균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요, 기업의 가치의 성장 여부가 상당히 핵심, 즉 기업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성장의 핵심 여부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가치라는 것은요, 기업이 어떠한 계속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요,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당 순자산이 10만 원짜리 주식이었으면 매년 20%씩 성장한다면 주당 순자산이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그럼 주가도 당연히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거기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BR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PBR이 딱 고정돼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PBR이 만약에 너무 고평가된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역시나 분기별로 PBR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서 주가 가치 PBR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복잡하게 차트 보시고 어렵게 차트 보시지 마시고요. PBR로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주로 PBR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PBR로 하셔도 좋고 뭐 PER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 그것도 이제 보통 주로 쓰는 게 PBR과 PER을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이제 뭐 나가시게 된다면 뭐 EV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지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부분들은요. PBR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 특히 저는 PBR을 즐겨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할 때도 손절매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중장기 투자할 때 손절매로 대응은 과연 어떨 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뭐 손절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기준을 한번 세워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손절매를 대응해야 할 때 첫 번째는요, 2분기 이상 어떤 뚜렷한 매출의 성장이 없을 경우입니다. 2분기. 보통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성장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매출. 얼마만큼의 매출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익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캐파가 점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2분기 이상, 1분기 정도는 어떠한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2분기 이상 뚜렷하게 매출이 성장이 없다? 그러면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이 회사가 그러니까 3분기 전에 매출액이 1조였는데 전전분기 2분기 전에도 매출액이 1조였었고 지난 분기에도 매출액이 1조였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1조밖에 못 팔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어떠한 성장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실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왜냐하면 계절성이 반영되는 그런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뭐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직전 연도의 동일한 계절의 그런 매출 규모를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이상이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직전 분기에서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어떤 뚜렷한 매출 성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이 정체돼 있네. 이게 매출이 더 이상 늘고 있질 않네? 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거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시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로 봤을 때 PBR도 늘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PBR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매출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에 아직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PBR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손절매를 해야 될 부분은요, 2분기 이상 이익 성장이 없을 때입니다. 즉, 매출도 정체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익도 정체돼 있어.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치 투자라는 부분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에 1,000억 매출에, 직전 분기에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매출은 1,000억인데, 영업이익은 50억으로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이 일단 일시적으로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2분기 연속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요. 2분기 연속 이익이 줄어들면 그 해에 일단 절반을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회사의 가치가 점점 부가가치가 높아져야지 상당히 좋은 중장기 투자의 가치 투자의 그런 모멘텀인데 그렇지 않고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역시나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계절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도 2분기,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됐을 때 2분기 이상 뚜렷한 매출 성장이 없거나 2분기 이상 이익 성장이 없을 때는 일단 이 주식은 성장이 지금 둔화됐다라고 보시고 성장이 둔화됐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어려운 시기구나라고 보시고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 차트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그냥 2분기 연속 성장이 멈췄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다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대신에 재무제표만 잠깐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반면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2분기 정도만 보시고 즉 6개월 정도만 보시고서 이 주식이 가치 투자 6개월 했는데 꿈쩍도 안 한다. 내지는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매출의 성장이 있는지 아니면 이익의 성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서 그렇지 않다면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한 가지 표에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매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도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내가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든 저의 고객들이든 간에 기회 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매도를 잘 하시려면요, 내가 팔고 더 올라라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그러고서 더 오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면은 얼마든지 파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부담감이 좀 덜하실 겁니다. 내가 팔고 더 오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나고 파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익 나고 파는 것. 뭐 100만 원은 이익이 나든 200만 원, 이익이 나든 1000만 원 이익이 나든 10억 이익이 나든 이익을 나고 파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다. 주식의 평가이익은요. 주식의 평가이익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익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평가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평가이익만 가지고서 뿌듯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평가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혼돈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과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500만 원이 이익이었었는데 400만 원으로 줄었으면 그 직전에 500만 원 이익을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패러다임에 약간 혼란에 지금 빠지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나고 파는 거, 이건 뭐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여기다 먹고 파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다라고 써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팔고 더 올라라라는 부분과 먹고 파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새겨두시면 매도가 여러분 한결 쉬워지실 겁니다. 한결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팔고 더 올라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상당히 좀 관용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팔고 더 오르라는 건 내가 팔았다는 건 내 물건을 누군가 사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사준 사람도 조금은 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최꼭대기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조금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매도가 한결 쉬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절대적인 요인이죠. 이게 가장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딱 보면, 이익이 났을 때 특히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딱 보면, 이거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니? 이 절대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요인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서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A 투자자와 B 투자자가 있다라고 봤을 때 A 투자자 입장에서는 B라는 투자자가 이게 얼마를 먹고 얼마의 이익을 내고 팔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A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괜히 A 투자자 옆에 시기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먹고 파는데 나는 800만 원밖에 못 먹고 판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배 아픈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그냥 챙긴 800만 원이 소중한 거지 B가 팔은 1000만 원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B하고 친하다면요. 옆에 가가지고 B라는 분한테 A가 가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이거 800만 원밖에 못 먹었는데 당신은 1000만 원 먹었으니까 200만 원이 더 먹었네. 축하해라고 하면 그 B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이나 먹으러 가지.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그러면 점심값도 굳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한 마음 가지시면요.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도와 남하고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만 버리시면요. 매도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거죠. 팔고 나면 반등할 것 같기 때문에 손절매가 어려운 겁니다. 손절매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손절매하기가 왜 어려우세요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손실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팔고 나서 더 갈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고 나서 팔고 나서 반등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요. 바로 손절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손절매 기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예요? 직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매 하시라고 그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2분기 이상 성장이 없으면 나오시라는 얘기. 명확한 손절매 기준이에요. 그냥 그 기준 맞추시면 맞게 돼 있습니다.
손절매 기준이 명확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둘째, 손실이 확정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기회비용을 그만큼 그냥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주식 투자하면서 꼭 A라는 주식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익을 내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A라는 주식만 갖고 이익 내라는 법은 없죠. B라는 주식도 있고 C라는 주식도 있고 D라는 주식도 있고 시장에 주식은 1,80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자가 가능한 투자들이 적정 종목들이 10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A, B 한두 개의 종목을 너무 연연해 하시면서 이거에서 꼭 손실을 많이 하고 손실이 확정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린 주식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물린 주식 치료하는 백신을 놓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M증권 주식을 갖고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S증권 주식으로 이익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서 이익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이 주식에서 팔면 손해가 확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준비한 내용들 오늘 주식을 잘 파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잠깐 제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얼굴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문화센터 대강당에서요.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강연의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요. 어떤 일방적으로 제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강연에 지금 하반기를 대비한 그런 핵심 주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당연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즉 오시는 분들과 저하고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답변을 해드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향후에 주도주가 나오면 어떤 주식들이 주도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주도주가 나오게 돼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날씨도 좋고 특별히 그런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라면 한 번쯤 저하고의 만남을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강째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평 다우이론과 호동이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김우신 차장의 이 파이널 콜 투자 카페로 오시면 여기서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페, 제 카페에 가입하시는 것은 전혀 돈 들지는 않고요. 무료입니다. 지금 한 1,300분 정도가 이미 카페 회원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많이 공유를 하고 그런 계신 분들인데 주요 인기 있는 컨텐츠들은요. 호동이에게 물어봐라는 컨텐츠하고 호동이가 알려줘요. 그 다음에 방송 후기 이런 컨텐츠들입니다. 호동이에게 물어봐라는 것은요. 여기다 호동이 차트, 오늘은 제가 호동이 차트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호동이에게 물어봐라는 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카페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전문 상담원들이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호동이가 알려줘요는요. 이거 요즘에는 다들 아십니다만 이 호동이 솔루션이 매일매일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일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쭉 매일매일 장 끝나면 올라오니까요. 혹시 단기 트레이딩 하시거나 어떤 상승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워서 투자 종목 찾기가, 매매 종목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희 카페를 좀 찾아서 한번 이런 컨텐츠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저는 우리 고수비책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에 지금 강의 딱 핵심 서머리 요점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오늘 말씀드렸던 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서머리해 주신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못 보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카페에다가 잘 못 봤다고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스태프들한테 부탁해서 그 부분 받아다가 그대로 갖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